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느 날 아침 뉴스에서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라는 자막이 뜬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 해외여행 가기 힘들어지겠네. 수입 물가 좀 오르겠구나. 대부분은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숫자 하나가 단순히 여행 경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마련한 집 한 채, 노후를 위해 모아둔 예금과 연금, 그리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한꺼번에 위협하는 신호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경제 전문가 흉내를 내기 위한 방송도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미리 알려드리는 생존 안내서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은행이 문 닫겠어? 뉴스에서는 괜찮다고 하잖아.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집을 팔아도 빚이 남고 길거리로 나앉은 가장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겉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문제가 터진 다음에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문제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괜찮은 척 연출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안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한국은행이 평소 쓰지도 않던 단어들을 꺼내 들었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가 어떤 신호를 매일 확인해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는 최대한 걷어내겠습니다. 라디오에서 이야기하듯 차 한 잔 마시며 듣는다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이상한 장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의 최근 움직임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은행 자금 경색 상황에 대비한 긴급 유동성 공급 장치를 언급했습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가 내 돈 달라고 한꺼번에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질까봐 미리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십니까? 은행이 멀쩡한데 중앙은행이 나서서 혹시 은행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 대비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과연 정상일까요? 이건 마치 아무 일 없는 동네에 소방서장이 나와서 불이 날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 소방차를 미리 대기시키겠다고 공식 발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 냄새를 맡지 않았다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입니다. 더 이상한 건 같은 시기에 한국은행이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풀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돈을 쏟아붓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상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행동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경기가 정말 괜찮다면 왜 비상 대비를 합니까? 정말 위기라면 왜 괜찮은 척 돈을 풀어 안심시키려 합니까? 이 모순된 행동의 한가운데에 지금 한국 경제에 진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RP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한국은행이 RP를 매입했다, RP 공급 규모를 확대했다, 이런 말이 종종 나옵니다. 겉으로 들으면 그냥 유동성 관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가정 이야기로 바꿔보면 상황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한 집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 딱 일주일만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시계를 맡길 테니 다음 주에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요.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돈을 빌려줍니다. 이게 RP입니다. 담보를 맡기고 짧은 기간 돈을 빌리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들은 돈을 갚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조금만 더 빌려주시면 지난번 돈부터 막고 다음에는 꼭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회복이 아니라 연명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은행과 금융기관 그리고 부동산 관련 자금 흐름이 막히자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며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불과 몇 달 사이 RP 잔액은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경기 조절이 아니라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응급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풀면 원래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정상일까요?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값, 즉 금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사람들 주머니에 여유가 생기면 소비가 늘고 주식이나 부동산도 숨통이 트여야 합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경제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돈은 풀리는데 금리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게 오릅니다. 환율은 출렁이고 시장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이건 한 가지 뜻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이 돈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히 민감합니다. 나라의 속사정을 숫자로 먼저 읽어냅니다. 그래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가장 먼저 짐을 쌉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대규모로 정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조정이 아니라 위험 회피입니다.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누가 그 자리를 메워야 할까요? 결국 국내 자금입니다. 은행, 연기금 그리고 우리의 노후 자금까지 동원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부동산 PF 문제입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 나중에 분양해서 갚을 테니 지금 공사비를 빌려달라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잘 돌아가려면 집이 잘 팔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분양이 막히고 가격이 흔들리고 금리는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PF는 정상적인 채무가 아니라 죽지 않은 부실이 됩니다. 마치 치료 시기를 놓친 병처럼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계속 악화되는 상태입니다. 2022년 이 문제를 정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프더라도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미뤘습니다. 그 결과 부실은 더 커졌고 한국은행은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계속 진통제로 버티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길, 아니면 지금 아프더라도 정리를 시작하는 길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방향이 첫 번째 길에 더 가까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나라를 걱정하기 전에 내 자산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매일 확인해야 할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입니다. 이건 나라의 채원계입니다. 이 수치가 올라간다는 건 나라가 돈을 빌리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심리적 방어선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은행의 RP 규모입니다. 이게 급격히 늘어난다는 건 중앙은행이 불안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비중입니다. 이 비중이 늘어날수록 우리 노후 자금이 위험한 곳에 투입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은 은행 관련 뉴스입니다. 예금 이탈, 유동성 점검, 긴급 대책. 이 단어들이 자주 보이면 행동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5가지는 전문가만 보는 지표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신호입니다. 이 5가지 신호가 포착되면 더 이상 좀 더 지켜보자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가 됩니다. 뉴스를 끄고 해설을 기다리고 주변 눈치를 볼 시간이 아니라 내 돈,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해 즉시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경고등입니다. 이 신호들은 경제 전문가들만 아는 비밀 정보가 아닙니다. 이미 시장 한복판에 드러나 있는 숫자들이고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나라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따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내 자산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하나씩 켜질수록 여러분의 통장, 집값, 연금의 안전지대는 점점 좁아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 5가지 신호를 봤을 때 실제로 해야 할 행동입니다. 막연한 대비가 아니라 단계별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위기 국면에서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수익률보다 중요한 게 유동성입니다. 적어도 생활비 기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언제든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으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현금화가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둘째, 자산의 일부는 원화 밖으로 빼두십시오.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환율이 흔들릴 때 원화 자산만 들고 있는 건 한 바구니에 달걀을 전부 담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달러 예금, 달러 현찰, 해외 자산 중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전체 자산의 20%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호가 강해질수록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셋째, 빚부터 점검하십시오. 위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자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빚이 많은 사람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 이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다는 말은 금리가 더 오르기 전까지만 맞는 말입니다. 불필요한 대출, 의미 없는 보험, 오래된 할부부터 하나씩 정리하는 게 방어의 시작입니다. 넷째, 큰 결정을 미루십시오. 이 시기에는 집을 새로 사거나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하거나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하는 결정을 절대 서두르지 마셔야 합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지금 안 하면 기회 놓친다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회는 항상 위기 뒤에 옵니다. 지금은 지키는 게 이기는 시기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5가지 신호가 보이면 돈을 불리는 단계가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남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위기는 그저 재앙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해 보십시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에 서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보는 공포를 줄이고 준비는 삶을 지켜줍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솔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니라 준비 위에 서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활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